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벤처재단 혁신창업스쿨에서 테크 트렌드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강의를 맡은 올빗 HR의 박정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딥테크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딥테크 기술에 이러한 유저 스토리를 얹을 수 있는 유저 스토리를 얹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객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고객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 경험과 고객 가치는 엄연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객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해서 습관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벌어지는 경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을 필요로 하는 습관, 경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고객 행태, 커스터머 비헤비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객 경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고객 경험과 나쁜 고객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고객 경험을 갖고 있다라면 고객들은 그 경험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은 언제라도 그걸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객 경험, 좋은 고객 경험을 더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나쁜 고객 경험을 좋은 쪽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러한 고객 경험이 예전에는 좋았지만 예전에 제공했던 예전과 똑같은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고객 경험이 바뀐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바뀐 트렌드 때문에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러한 고객 경험은 고객 서비스와는 달라요. 고객 서비스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라면 고객 경험은 고객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고객 경험의 일부로서 남겠죠. 그래서 이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품 하나, 서비스 하나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공급한 회사,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 개인의 대응, 태도, 방법, 내용,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고객 경험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고객 경험은 결국 고객이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우리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관된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고객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 관계에 있어서 이 가치가 얼마만큼 증폭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고객은 유지하고 이탈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고객은 계속 유입시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대응이 서툴러요.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 고객도 이탈해버려요.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건 비즈니스 KPI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객 행동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따로 존재해요. 우리가 린 UX 캔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린 UX 캔버스 측면에서 보자면 8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프로블럼이에요. 이거는 고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의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아웃컴, 어떤 성과를 내냐는 거예요. 유저 앤 커스터머, 고객들은
여러분의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얻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버스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1번과 2번은 기업 측면, 여러분 기업 측면이에요. 3번과 4번은 여러분의 고객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여러분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게 이 UX 캔버스의 기본이라면, 그러면 정말 이러한 솔루션이나 아이디어가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아웃컴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유저 앤 커스터머의 베네핏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리소스나 액티비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이건 뭐냐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린 UX 캔버스는 한 번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아웃컴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고객들은 이러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엇으로? 우리의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 구조가 확인될 수 있을 때까지는 6번, 7번, 8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는 어떤 경험, 상황, 조건 때문에 발생한 건지, 해결 가능한 것인지, 해결할 수 없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건지, 이게 이제 아마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조직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거냐는 거죠.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누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조직 내부에 있어요? 조직 외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되죠? 어떤 혜택을 얻게 되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남는 경험은 뭐가 될까요? 우리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과를 내주는데, 이러한 고객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피처와 베네핏을 한번 여러분 설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피처나 베네핏이 과연 고객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블럼은 5번과 같은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2번과 같은 비즈니스 아웃컴을 낼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가설. 3번과 같은 고객들은 5번과 같은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4번과 같은 혜택, 이익을 얻게 될 거야. 이것도 가설.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3번과 같은 고객들은 1번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번과 같은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수 있어. 이것도 가설.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개의 구성 요소들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요소를 결합해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나타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설이 될 거예요. 그 가설을 여러분이 그 가설대로 고객들은 행동하는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해결해 봤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셔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가 전부 확립이 되면 이 아이디어는 쓸만한 거야. 한번 해볼 만한 거야.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5번과 같은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도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을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자원과 활동은 뭐냐는 거죠. 이러한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해? 그럼 특허 확보해야 되겠네? 아니야,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해? 그럼 공장 계약부터 해야 되겠네? 가장 중요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뭔가는 이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러한 가설들이 검증이 될 때마다 여러분은 다음엔 어떤 가설을 검증해 봐야 될까?
다음엔 어떤 리소스나 액티비티를 검증해 봐야 될까? 우리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변경해야 되나? 아니야. 우리 커스터머가 바뀌어야 되나?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블럼은 잘못 설계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저 베네핏은 나온 게 없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우리 8번에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프로블럼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 조건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이나 문제, 조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해결 가능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지? 또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오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내는지 이거를 우리가 ROI 개념, 투입한 어떤 자본 대비, 투입한 자원 대비 성과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훨씬 우리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치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고객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원하는 혜택이 무엇이냐, 그건 기능인가, 아니면 특징인가, 아니면 어떤 뭐 색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단지 빨간색이 예뻐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 감성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왠지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뭐냐면 팝콘이 먹고 싶어서 극장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 있는 팝콘 사 먹으면 되지. 그 맛이 아니래요. 껌껌한 이 극장 안에서 조금씩 팝콘을 소리 안 나게 조금씩 깨물어 먹는 게 진짜 맛있대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만이 갖고 있는 아웃컴이잖아요. 베네핏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설을 검증해 봐야 되는지, 어떠한 리소스와 액티비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됐다면 다음번엔 또 뭘 검증해야 되는지, 이걸 린하게 우리가 learn, doing, 그 다음에 이 lesson,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린 방법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축차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거쳐서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고객들이 어떠한 이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얻는지 이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솔루션과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고 디자인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을, 어떤 조건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소스나 액티비티가 필요한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건 없나? 더 알아봐야 될 건 없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건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고객들의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들을 린하게 여러분이 텍스트 하실 수 있는 이 방법론을 조금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방법론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 에픽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유저 스토리에서 사실은 찾아내거든요. 유저 스토리. 그러면 고객들에 대한 우리가 공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고객들에 대한 공감, 이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의 고객들은 기업 고객들도 있을 거고 개인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거, 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 우위 요소를 개발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그들에게는 지금 중요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쟁 시장은 어떤 상황인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아니면 독점적 시장이에요? 과점 시장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이들이 기존의 경쟁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B2B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계약서에 사인하는 의사결정권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는 거예요. 기업이 나랑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사람이 나랑 거래하는 거거든요. B2B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여러분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객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 경험, 지식이 이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제안서를 냈을 때, 우리 기술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문구에서 그들의 눈빛이 빛나는지, 어떤 문구에서 부장님의 눈치를 보는지, 어떤 문구에서 돈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여러분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기술은 그 다음. 그건 여러분이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경쟁 요소라면 여러분의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객이 어느 포인트에서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미팅할 때, 상담할 때, 얘기할 때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요. 그 단어가 그 고객을 설득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B2C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걸 즐거우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아픈 거를 해결하려고 사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진통제냐 영양제냐 그냥 단순한 밥이냐 이거 다르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게 진통제면 고객은 비싸도 사요. 왜냐하면 안 사면 아프거든요. 아파 죽겠거든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게 영양제잖아요. 비싸면 안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먹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영양제라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을 할 때 B2C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미래 가치 때문에 현재 가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건 미래 가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치를 엄청나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뭐 요즘 친구들 얘기하는 거 말 맞다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켓 타입도 중요해요. B2B도 마찬가지지만 B2C도 마찬가지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비교할 수 있는 권리가 크죠. 권한이 많잖아요. 그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내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시장이면 내가 이걸 비싸게 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만 받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은 스스로 사용하고 구매하고 지불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구매하는 사람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따로, 사용하는 사람 따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교육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저는 누구예요? 사용자는 학생들이죠. 그죠? 비용 지불은 누가 해요? 학부모가 합니다.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학원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이에요.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사서 내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하나죠. 근데 교육시장이라든지 뭐 우리 그 메디컬 서비스 이런 것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 의사결정권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들 중에 어떤 이해관계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채널이에요, 채널. 고객은 평소에 이것과 같은 솔루션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소비를 했을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을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을까? 전화 상담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유통 채널. 그리고 이 유통 채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경쟁자가 많고 온라인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채널이 더 편할까요? 경쟁자가 없는 채널이 나에게 유리한 채널일까요? 아니면 경쟁자가 많은 채널이 나한테 유리한 채널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멀티사이드라고 해서 B2B2C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공급한 부품이나 소재나 솔루션이 탑재돼서 완제품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에 내 고객은 내가 납품을 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기업의 제품을, 완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가 내 고객이 될까요? 내 고객은,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고객은 기업이 맞죠? 그죠? 내 솔루션을 구매를 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내 제품을 이 기업에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을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채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나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나한테 우리한테도 좀 팔아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이 고객의 범위, 고객의 유형, 고객의 타입,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는 어떤 경쟁자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가름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객들은 과연 어떠한 관습을 갖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미래의 기대에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원인에서 찾는 방법을 우리가 5I나 허슬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의 상황, 조건에서 찾는 방법들을 우리 커스터머 전이맵 또는 공감지도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의 기대감,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job to be done 또는 point of view라고 하는 관점, 시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한번 나눠서 우리 고객들은 어떠한 관습적 행동들, 관습적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 이걸 관찰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의 원인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5I와 하슬맵, 고충지도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5I는 원래 그 디자인 싱킹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갔을 때 찍어온 제퍼슨 메모리얼입니다. 이 제퍼슨 메모리얼은 실제로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대리석에 새똥 때문에 부식되고 변색되는 게 많아서 청소를 되게 자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퍼슨 메모리얼 옆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포토맥 강은 실제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의 식수원이에요. 그러면 이 새들이 못 앉게 총으로 쏴서 쫓을 수 있느냐? 이 제퍼슨 메모리얼을 통해서 이 링컨 메모리얼 위로 3분의 1대씩 비행기가 지나가거든요. 이 옆에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착륙이 가장 빈번한 공항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새 잘못 쫓았다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도 일어나면 큰 문제잖아요. 새를 쫓지도 못해요. 자, 새를 쫓을 수도 없고 매번 그거를 세제로 세척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그물을 덮자, 뭐 아니면은 움직이는 로봇을 설치하자,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디자인 싱킹 전문가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때 5I 기법으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청소를 많이 하게 된 원인이 새똥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새똥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새는 왜 많이 오는데? 새들이 많이 오는 거는 새들이 먹을 만한 게 많으니까 많이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특히 비둘기가 많이 오는데 비둘기들이 거미를 좋아하나 봐요. 거미가 많아서 많이 온대요. 그럼 거미는 왜 많은데? 나방이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가 바로 강이라고. 그럼 나방이 왜 많이 날아오는데? 라고 했더니 불이 먼저 켜지는 거야. 주변보다. 그러면 왜 불을 먼저 켰는데? 라고 봤더니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정생존자나 뭐 FBI나 CIA가 나오는 미국 드라마 보시면 뭐 수상한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몰래 속닥속닥 하는 것 배경을 보면
거의 100% 제퍼슨 메모리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1.1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한 1.8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 없고요. 택시 잘 안 들어와요.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외진돼 있는 거예요. 한적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BI나 CIA가 주변에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 의심 없이 여기서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일찍 퇴근하느냐? 교통이 불편하니까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퇴근하니까 불을 먼저 켜는 거예요. 불 켜놓고 퇴근해야 되니까. 그럼 불을 먼저 켜놓으니까 나방이 많이 모이는 거고, 나방이 많이 모이니까 거미도 많이 오는 거고, 거미가 많이 오니까 비둘기가 많이 오는 거고, 비둘기가 많이 오니까 새똥이 많은 거고, 새똥이 많으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인, 다른 데보다 불을 늦게 켜면 나방이 덜 날라올 거고, 거미도 적어질 거고, 비둘기도 들어오면 새똥도 적게 싸겠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불을 켜고 우버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3분의 1 이하로 줄은 거예요. 청소 횟수가. 실제로. 왜냐하면 그 얘기는 비둘기들이 적어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변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를 제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그 문제의 결과는 굉장히 많이 희석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원인은 고객의 과거의 어떤 경험,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판단 때문에 발생한 걸까요? 고객이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희석시켜 줄 수 있다면 고객들은 지금 현재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 또 더 적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습적인 행동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슬맵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범죄 드라마 보면 지도 위에 사진 붙여놓고 실로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 가장 많은 충첩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의 장소 아니면 사건이 발단된 장소 아니면 범인이 자주 출몰할 것 같은 장소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슬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놓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도를 계속 중첩해서 그리다 보면 중첩도가 높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이 사례들을 좀 보자면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삼성전자에서 아이데오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서 우리 컨설팅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해준 거 그렇게 그렇다고 이 스마트폰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거야. 어차피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컨설팅을 받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그때까지는 처음에 나올 때는 아무래도 전화를 걸고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였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 체계의 특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이 문자를 입력하는 이 키보드 배열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디폴트로 들어있는 쿼티 키보드 대신 기존의 삼성전자 피처폰, 우리 폴더폰 있죠? 이렇게 피처폰에 있는 천지인 키보드가 디폴트인 거예요.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면 여러분 이 컴퓨터 키보드와 같은 쿼티 키보드가 기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피처폰을 썼을 때와 똑같은 입력 장치가 먼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전화를 건다, 사진을 찍는다, 문자를 입력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전화를 건다, 사진을 찍는다는 스마트폰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운영체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문자를 입력하는 부분은 우리가 입력하는 수단, 방법을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익숙한 방법으로, 아직도 익숙한 방법으로. 그러면 똑같은 스마트폰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 매장에 와서 이렇게 써보고 살 거 아니에요. 처음 써보는 거니까. 그러면 문자 입력하기 편한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쓰는 행태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은 거죠. 또 하나 이런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상황,
이런 거에서 문제를 해결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식판인데요. 이 식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아이들용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용인데 아이들 아마 밥을 먹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여기에서 아주 우리 갓난아기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정도 수준이면 밥 안 먹어요. 밥 먹다가 얘네들은 산만하기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또 테레비 보다가 또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가서 쿡 찔러 보다가 밥은 뒷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억지로 먹이려고 해봤자 애들 밥 안 먹거든요. 오히려 밥을 먹는 식사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애들이 거부감을 갖게 돼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근데 얘네는 그걸 바꾸는 거죠. 엄마가 밥 차려주면 이 따뜻한 스프는 계속 따뜻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밥은 미지근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샐러드는 차갑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식판 각각의 칸마다 온도를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 식판이에요. 그러면 식판 놔두고 애가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더 걸리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날 하루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애 밥 먹으라고 계속 식은 거 또 데워줘야 되고 또 데워줘야 되고 들고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들은 밥 차려놓고 애가 밥 다 먹으면 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 먹었잖아요. 애들은 실제로 딴짓 하다가 내 밥은 근데 식어서 엄마가 치웠어요. 그럼 또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판이 전자식판이죠. 실제로 인디고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크라우드 펀딩에서 히트를 쳤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커스터머 저니맵하고 공간 지도가 있는데요. 커스터머 저니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 여정 지도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의 의식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이 어떠한 행동의 흐름을 만드나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해결할 문제인가, 해결하지 않을 문제인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은 별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고객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예쁜데 나중에 살게.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지금 현재 그걸 정말 필요로 하는 상황이냐, 조건이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서, 페르소나 뭐냐면 여러분의 고객일 것 같은,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 사람, 또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페르소나로 세우시면 편해요. 내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사람을 페르소나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심을 먹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밥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점심시간이 됐어.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먹고 싶어하는 메뉴가 줄줄줄줄 나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꿉꿉하니까 좀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네. 우리 칼국수를 먹으러 갈까? 탕을 먹으러 갈까? 아니야, 그래도 배고프니까 탕을 먹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의식의 흐름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국밥집에 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까지 커스터머 전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고객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의식의 흐름을 갖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게 need, want, demand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아이다의 법칙이라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으로 나누기도 해요. 어쨌든 고객은 뭔가 따뜻한 게 필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따뜻한 게 필요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옷장을 열어보겠죠. 그래서 작년에 입었던 아마 외투를 살펴볼 거예요. 이 외투는 상태가 괜찮은가? 스타일은 너무 구식이 아닌가?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새로 하나 사야 되겠네? 근데 요새 외투값이 너무 비싸. 많이 오른 것 같아. 요새 돈 좀 아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옛날 스타일이어도 기존의 외투를 입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낡았어. 그러면 뭐 저렴한 거 하나라도 사야 되겠네? 그러면 백화점에 갈 거 아울렛으로 가더라도 여러분은 외투를 사러 나서겠죠.
그러면 내가 뭐 이것저것 입어봤더니 여기 패딩이 제일 따뜻하고 가벼웠던 것 같아. 과거의 경험에서 의사결정 기준을 갖고 그 매장부터 가보는 거죠. 그래서 입어보는 거죠. 근데 좀 비싼 것 같아. 아니야,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네. 직원이 불친절해. 올해는 색상이 왜 이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딴 데로 옮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내 마음의 브랜드로 가서 또 살펴보겠죠. 그러다가 아깝게 더 난 것 같아. 그럼 다시 와서 그걸 사겠죠. 그게 니드, 원트, 디맨드의 단계. 고객이 실제로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최종적인 구매에 이르는 의식의 흐름,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흐름, 행동의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커스터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커스터머 전이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를 해요. 만약에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초보 엄마 아빠라면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에 데리고 갈까? 아니야,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가 또 더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배, 아니면 언니, 누나, 형, 오빠, 아니면은 엄마, 아빠 전화를 하겠죠. 아는 사람들에게. 그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나는 이랬어 라고 하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아니야, 빨리 저 해열제 사다 먹여, 아니야, 병원 응급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리코멘더, 추천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결정권자는 근데 누구예요? 결국 병원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 열 오르면 보리차 한 컵 먹이고 옷 벗겨서 재워,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 닦아주면 돼. 실제로 병원 가도 사실 그런 처방을 하긴 하지만 이런 못 믿어온 이런 의견을 내는 주변에 약간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한약방 가서 애 건강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한의원 가서 보약 한 채 지어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각각 이러한 우리 고객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니드, 원트, 디맨드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시로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니드, 원트, 디맨드 또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의 이 단계의 흐름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방해를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전이맵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지게 돼요. 네, 결국은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의사결정권자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의 방해꾼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니면 뭐 약간 이 어떤 진짜 관습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와 구매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와 리커멘더와 서버티어, 방해꾼들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커스터머 저니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터머 저니 맵을 그리는 방법은 좀 더 정교하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터치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평가를 남기는 단계까지 더 세분화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고객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고객들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게 기준이지, 어떤 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저니 핵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요즘 들어서는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커스터머 저니 핵은 우리 고객의 의식의 흐름, 아니면 이런 어떤 의사결정 행동의 흐름을 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고객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뭘 원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루에 어떤 이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이게 굳이 하루일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서빙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은 식당 주인이겠죠. 그들은 여러분의 솔루션을 아침에 식당을 문을 열어서 저녁에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식당에 와서 서빙 로봇의 스위치를 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서빙 로봇의 스위치를 킨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서빙 로봇이 서빙을 하기 전에 하는 중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 어떤 경험, 어떤 습관들을 남기는지, 하루 종일 서빙 로봇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 실제로 벌어지는 액션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킹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분들은 하루에 크게 4번 화장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화장을 해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화장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겠죠. 근데 옷을 입다 보니까 오늘 옷하고 화장하고 색이 안 맞아요. 그럼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화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 가서 고칠 수도 있겠죠. 오전 근무 끝나고 점심 먹고 와서 뭐 립스틱이라도 다시 발라야 될 거예요. 이것도 화장이에요. 그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저녁에 끝나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아니면 행사가 있어요. 화장을 또 고치겠죠. 그 다음 집에 가서 오늘 했던 화장을 모두 지우고 우리 개운하게 자야 되잖아요. 그죠? 이 4가지가 다 화장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때 즐겁고 어떤 때 제일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행복할 때의 경험은 우리가 해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쟁 제품에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습적인 행동에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일 짜증나고 피곤하고 싫어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그건 그들 스스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걸 해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이걸 관찰을 하는 거고요. 행동 각각에서 의사결정에 참조해야 될 요소들을 뽑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해보면 처음에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서 고객들의 과거의 경험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 기대감,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이걸 작성하신 다음에 그들의 하루 아니면 의식결정의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해킹을 하시고 그게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나빴는지 어떤 때 이 사람이 확 땡겼다가 어떤 때 가라앉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순간, 도움이 되는 경험, 도움이 되는 조건, 환경, 의사결정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인 사례들을 보면 처음 우리나라의 다이슨 이 무선 진공 청소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우리 좀 약간 사는 집, 우리 엄마들은 이 다이슨 청소기를 갖는 게 우리 뭐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쓰는 주부들이 잘 안 써요. 구석에 처박아둬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그 청소기로 한 다음에 걸레질은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무거워 너무. 성능은 좋은데 무거워서 청소하고 나면 손목이 아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LG는 그걸 물걸레 청소기로 만든 거예요. 좀 더 가볍게. 그죠? 우리 충전 스테이션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충전 걸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벽에다 걸려고 다시 청소기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걸 수 있는 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걸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걸레만 있어서 청소기 한번 밀면 청소도 되는데 걸레질까지 되니까 내가 2번 힘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포인트를 다르게 보는 거죠. 뭐냐면 물걸레 청소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이슨 청소기를 쓸 때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라고 했더니 청소는 잘 되는데 힘은 별로 안 드는데 그 청소기 안에 쓰여 있는 먼지를 쏟아낼 때 자꾸 먼지가 날려 내 손에 묻어.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제트스테이션 해서 꽂고 단추 누르면 청소기 안에 있는 모든 먼지와 이물질들이
뿅 하고 한 번에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손에는 안 묻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날리는 먼지 따위는 없는 거죠. 서로 고객을 다르게 본 거예요. 나이가 많은 주부, 가정주부와 그죠?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하는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연령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들이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에 따라서 소비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양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도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보면 다이슨보다 이 LG 청소기, 삼성 청소기가 훨씬 더 앞쪽에 진열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매장의 앞쪽에 진열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고객이 그거 구경하려고 써보려고 물어보려고 안에 들어오니까.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로 만들어지는 솔루션이 어떤 고객들의 어떠한 문제점, 어떤 고객들의 어떠한 기준, 어떠한 경험, 어떠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론은 공감지도가 되겠는데요. 공감지도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과 느낌,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이건 본인의 기준이겠죠. 습관이겠죠. 버릇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그거 내가 사봤더니 좋아, 나빠, 왜 바보같이 그걸 사니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선택을 망설일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사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그것만 보인단 말이죠. 안 사고 집에 가면 꿈에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시적 선호, 소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관습적인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하는 걸 막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 저항선. 사고 싶은데 비싸. 돈이 모자라. 그죠? 두 번째, 기회비용. 이걸 사면 딴 걸 포기해야 돼. 세 번째, 주변의 시선 평가. 이거 사면 엄마한테 혼나. 집에 가서 욕먹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러한 관습적 소비를 발목을 잡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걸 더 사고 싶게 부추기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매 유발 요소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희소성. 이건 지금 꼭 사야 되는 거죠. 안 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주변의 평가. 이거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평가, 주변의 시선, 이거는 페인으로도 작용하지만 게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리커멘더나 우리 이 어떤 인플루언서나 사보티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게인과 페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듣는 블라블라 옆에서 떠들어대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까지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관점에서 결과를 한번 알아보는, 설정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방법론이 잡트비던, 그 다음에 아웃컴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잡트비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고객이 그걸 왜 사냐는 거죠. 우리가 비누를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비누를 쓰는 이유는 손을 깨끗하게 닦으려고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누가 사라지고 액체 펌프로 뭐 액체라든지 거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누는 누가 건드렸는지 모르는 비누예요. 내가 손을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건데 저 비누가 더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 관념.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손에 묻지 않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히트를 친 상품이 있어요. 뭐냐면 손 닦는 거품 비누인데 아이들용이거든요. 아이들용. 이 비누로 손을 닦으면 손이 슈렉처럼 초록색으로 물들어요. 이 초록색을 없애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을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비누를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산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이들이 쓰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쓰는 거지만 슈렉처럼 손이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제 색깔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은 재밌으니까 계속 손을 닦아보는 거예요. 묻혀서 초록색 만들었다 또 닦고 또 닦고. 근데 그게 자기 손 색깔이 되려면 30초 동안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흐르는 물에. 결국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을 닦으면 손 안에 있는 세균은 거의 다 제거된다라는 거거든요. 비누는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죠? 아이들한테 손을 닦는 습관이 아니라 손을 제대로 닦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 비누를 사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잔디 깎는 기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 애들은 잔디 깎는 기계를 왜 사야 될까요? 잔디를 예쁘게 깎으려고? 잔디를 잘 깎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은 주택관리법상 잔디가 신발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자라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잔디풀이 길게 자라면 거기에 들쥐가 서식을 해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잔디는 항상 들쥐가 돌아다니는 걸 보일 수 있는 높이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옆집에도 안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벌금 내지 않으려면 이 잔디 깎는 기계는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예쁘게 잘 깎이는, 고장이 뭐 나고 안 나고는 뭐 두 번째 문제겠지만 힘들이지 않고 잘 깎이는, 빨리 깎이는, 쉽게 깎이는 이런 잔디 깎기 기계가 필요한 거겠죠. 왜? 잔디를 잘 깎아야 되니까. 왜? 잔디를 잘 안 깎으면, 제대로 안 깎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 5I하고 연결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 커스터머 잡투비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고객은 뭘 하려고 하는데, 고객은 이걸 도대체 왜 사는데 라고 하는 고객의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벽에 액자를 하나 걸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동 드릴을 사실 건가요? 전동 드릴이 집에 있다면 전동 드릴로 그냥 구멍 쭉 파고 거기에다가 이 닛불 하나 집어넣고 나사못으로 박아서 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동 드릴이 없다면 전동 드릴을 사실 거예요? 고객은 나사를 박으려고 나사를 벽에다가 나사못을 박는 게 고객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액자를 거는 게 고객이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액자만 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액자 걸어야 되는데 벽에 못 하나 박아야 되겠네. 못을 박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액자를 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못을 박는 행위, 나사를 박는 행위 대신에 액자를 걸어줄 수 있는 거, 우리 다이소 가서 뭐 1,000원짜리 우리 이 고리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안 붙이게 딱 붙이기만 해도 고객이 액자를 걸 수 있어. 그럼 고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네가 액자를 잘 걸기 위해선 이만한 성능의 전동 드릴이 필요해. 이거 50만 원이야. 전동 드릴 사.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여러분의 솔루션을 그래, 이건 좋아, 마음에 들어,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덥석덥석 사주겠냐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웃컴 드리븐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고객의 행동 결과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서 우리의 전략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맥도날드가 이 밀크쉐이크를 팔아보니 밀크쉐이크의 거의 절반의 매출이 아침 8시 이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밀크쉐이크는 아이들이 먹는 음료일 것 같은데 아침 8시 이전에 절반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봤더니 출근하면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커피나 콜라 대신 밀크쉐이크를 더 많이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왜? 운전하면서 이 픽업해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마시거나 먹어야 되거나 이런데, 아니면 뭐 그냥 쭉 차에다 싣고 가기도 하겠지만, 커피 흘리면 뜨겁잖아요. 화상 입을 수 있죠. 콜라 엎으면 기계 망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처럼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라 밀크쉐이크는 찰랑찰랑 거리지도 않고 잘 엎어지지도 않는데
얘는 포만감이 커피나 콜라보다 더 오래 가. 아침에 픽업해서 가면 내가 점심 먹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한 건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 주문이 들어오는 키오스크에 아침 8시 이전에는 이 쉐이크 메뉴를 제일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주문을 빨리 할 수 있게 놓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쉐이크 주문할 테니까. 그러면 쉐이크가 더 많이 팔린다? 사람들이 쉐이크를 더 많이 선택한다? 이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오는 대기열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10개 팔 거 12개, 13개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스루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8시 이전에는 이 쉐이크 메뉴를 가장 앞에다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출은 오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어떤 그 커스터머 잡투비던 하고 아웃컴 드리븐이 좀 결합된 형태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상품이에요. 베이비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면 나중에 컸을 때 아이들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내 사진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진이.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면서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엄마 아빠의 사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이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면 사진 찍는 순간 카메라 그 셔터 음에 반응을 해서 얘도 찍혀요. 그러면 아이들 사진과 싱크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같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랐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랬지.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구나. 우리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땠지라는 거 기억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베이비 아이는 그 추억을 남겨준다는 거죠. 미래에 추억을 볼 수 있다는 게 얘의 기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점의 변화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건 실제로 미국의 그 어린이 병원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 소아병동의 MRI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진율이 굉장히 높대요. 재검사율이.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아니면 아이들한테 진정제를 처방하거나 재검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 MRI 자체가 기계가 굉장히 위압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요. 빛도 나고요. 그러면 소아용 MRI 기계를 새로 개발할 거냐? 이건 굉장히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이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한 건 뭐냐면 이 MRI 기계와 이 검사실을 그냥 우리 동화 속처럼, 영화 속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해저 이말리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인데, 만약에 여러분 뭐 스타트랙을 예를 들자면, 스타트랙 나오는 우리 배우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와 스태프들이 아이들이 들어갈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부터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고 저 머나먼 우주 너머로 공간 도약을 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선 빛도 번쩍번쩍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날 거야. 하지만 네가 그 과정을 이겨내면 너는 엔터프라이즈의 멋진 승무원이 돼서 저 머나먼 우주 너머에 도착해 있을 거야. 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이겨내요. 왜냐하면 얘는 이걸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타트랙에 스텝이라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다 끝나고 나오면, 자, 머나먼 우주 너머로의 도약을 축하해. 너는 지금부터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이야 라고 배지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병원에 왔을 때의 나쁜 기억, 나쁜 추억,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 병원에 가서 나는 이거 정말 재밌게 놀다 왔어라는 경험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경험이 다음에 병원에 갈 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그런 허들을 없애주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오브 뷰는 굳이 우리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물론 그걸 구현해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의 변화를, 관점의 다른 측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베이, 페이스북, 리스테린, 그 다음에 우리 애플, 그 다음에 훌푸드마켓에 이러한 잡투비던 모델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뭐 커스터머 저니 맵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우리 제가 소개시켜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구글에서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 조건에 우리 별표 있죠. 우리 엔드 검색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브랜드 또는 기술, 이것과 관련된 것들로 입력을 하시면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자료들이 많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술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나에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오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아이디에이션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매력적인 우리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유저 스토리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